자, 안녕하세요. 전효진입니다. 제가 1학기 마지막 영상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도 2학기 때도 비대면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안타깝게도 그 예상이 맞아버렸네요. 그죠? 아마 3학년들은 국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곧 대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코로나 발생률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 발생률만 봤을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2주 동안은 다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까 요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학교 시스템상 LMS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메일로 받아본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놓고 유튜브를 이제 URL만 연결하는 이런 체계로 갈까 하니까 이것도 조금 양해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 저번에 이 뇌 손상과 관련돼서 좀 간접 손상에 대해 조금은 아니고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하진 않아서 다시 한번 여기부터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손상이 있고 간접적인 손상이 있는 건데, 이 직접적인 손상이라는 거는 뇌진탕이라든지 혹은 뇌출혈, 뇌 조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든지 혹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파괴가 돼 가지고 손상이 일어난 것을 직접 손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접 손상은 뇌 손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뇌 손상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한 생리기전, 우리는 이를 이제 보상기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보상기전이 오히려 뇌 손상을 악화시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손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가시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시는 요렇게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대부분의 이 간접 손상, 직접 손상의 원인이 되지만, 사망의 첫 번째 요인이 되지만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이 간접 손상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전문회사 응급처치학에 있는 그 내용들 좀 보실 건데, 자, 여기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차 손상만큼 혹은 보다 더욱더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두 가지 병리학적 과정이 야기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뇌하산소와 관련된 뇌순환의 감소, 순환의 감소라고 하고 있는데 전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뇌 조직에 의한 순환 감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뇌 조직에 대한 순환 감소는요, 저산소증이나 과탄사혈증, 극우 저혈압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손상을 입었는데 골반에도 출혈이 있어요. 골반 골절로 인해서 출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혈압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뇌로 보내야 되는 혈량이, 순환량이 이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압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자 선 크기가 너무 굵죠. 제가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모두 지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같은 경우
복강이나 흉곽처럼 어느 정도 비어져 있는 공간, 뭐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세포 사이에 있는 뭐 제3의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공간이 이제 내 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뇌가 차지하고 있고, 혈관이 차지하고 있고, 혈액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뇌초석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3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은 해부생리학책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부생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과, 외과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냥 숫자 같은 거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뇌초수액이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이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꽉 차져 있는 100%로 꽉 차져 있는 공간인데, 빈틈없이 꽉 차져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뭐 출혈로 인해서 혹은 뭐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타박상이 생겼다. 타박상이 생기면 대체 뭐가 생기죠? 부종이 생기죠. 불어오르는 조직이 부어오르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꽉 차져 있는 곳에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올라가게 돼요? 압력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압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는 뇌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브레인 허리야. 요게 발생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사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실습, 병원 실습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신경외과에서 수술하신 분들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추적 관찰을 하시게 되면 CT상, 브레인 CT상 한쪽에 그 두개골이 많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이 두개 내압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도 결국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뭐 그렇게 하는 수술 방법이 모두 이 간접 손상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뇌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실 건데, 뇌관리 같은 경우 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BBB 뭔지 알죠? 그죠?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 한국말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BBB를 통해서 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그 독성 물질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필요하는 필수 물질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산소하고 포도당, 그러니까 칼로리를 에너지원만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이 흐름이 당연히 혈액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 혈류가 끊기게 되거나 혹은 부족하게 되면 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가끔씩 여러분들이 더운 날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뇌에 적절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체액이 빠져나갔잖아요. 밖에서 땀으로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땀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체액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뇌로 보내야 되는 혈류가 어느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기증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책에서 써져 있듯이 뇌 같은 경우에는 이런 BBB,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혈액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매우 민감한 아이다.
예민한 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넘어가 주셔야 돼야 되는 것들은 요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뇌혈류를 유지할 수 있는 요런 것들, 특히 외상과 관련돼서는 저혈압이 문제가 되겠죠. 다발성 손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상 같은 거 3층에서 떨어졌다, 4층에서 떨어졌는데 다리부터 떨어졌긴 했지만 다리 떨어지고 난 후에 의식을 중간에 잃어서 머리도 지면에 부딪혔다. 보니까 골반, 허리, 머리 쪽 뼈에 다발성으로 손상이 일어나고 있고 환자의 혈압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불안정하고 그런 상태였다면 환자의 뇌손상과 저혈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뇌혈류량을 감퇴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앞서 얘기했던 퍼센테이지가 벌써 그냥 다 나와버리네요. 요거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여기 써져 있죠. 모노클린 독트린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100% 차져 있어요. 그죠? 80에 12에 8 더하면 100이잖아요. 그죠? 100% 꽉 차져 있는 공간인데 이 중에서 하나로 확대될 경우, 그러니까 혈액이 많아지는 경우, 당연히 혈관이 넓어져 가지고 혈액이 많이 공급되는 경우나 혹은 뇌초소액이 많이 공급되거나 혹은 그 뇌 부피가 늘어났을 때, 이럴 때에는 120%, 130%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볼 만한 내용들이, 요겁니다. 정맥혈관. 정맥혈관은 중간에 있는 근육층이 가장 적죠. 중간에 안쪽에 있는 내막과 중간층과 바깥층,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근육층이잖아요.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뿜어내는 혈압을 가장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층이 두껍고, 정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동맥에 비해서 잘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잘 눌려진다라는 얘기예요. 압박이 쉽게 눌려진다. 쉽게 눌리니까 정맥에 있는 혈액이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겠죠. 빨리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부피를 줄여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쇼크에서도 마찬가지죠. 쇼크에서는 반대로 정맥이 확 수축해가지고 보상혈관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요런 걸로 하고, 요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뇌 손상에서도 뇌 압력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정맥이 맨 처음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느냐? 뇌척수액이 두 번째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이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혈액을 다 뺐다. 그러니까 뇌척수액아, 네가 조금 더 빼라. 네가 좀 빼라 이제. 나는 지칠 대로 지쳤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척수액은 이제 척수로 유입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하고 척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막 모두 다 감싸고 있는 것이 뇌척수막입니다. 뇌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뇌척수막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뇌척수액은 이렇게 다 흐르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척수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두 가지 기전 같은 경우에는 내압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내압을 정상 수준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보상 기전은 한계가 있어요. 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운동을 하실 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동안 계속 뛸 수 있는 사람 없고 어느 정도 체력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상 기전도 다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내압의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갑작스럽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동맥혈류의 제한입니다. 처음에 정맥혈관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동맥에 있는 혈관도 조금 줄어들면 보상기전 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를 했듯이 관류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매우 민감한 장기예요. 그래서 동맥으로 통해서 적절한 양의 산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바로 그 기능에 대한 상실이 오는 곳이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보상 기전으로 동맥은 수축하지 않아요. 동맥은 최대한으로 많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맥이 줄어들고 뇌처수액이 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난 후에 또 불구하고 뇌약에서 상승하게 되면 결국 동맥을 누르게 되기 시작하는데 이 동맥 누르게 되면 제가 뭐하라 그랬죠? 앞서 계속 뇌는 뇌 관련 엄청 민감한 장기라고 계속 강조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맥을 통해서 산소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동맥이 눌렸으니까 잘 못 받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야, 동맥아, 나 뇌에서 산소랑 에너지 공급 못 받고 있어. 여기 내 안에 압력이 높아서 네가 못 보내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조금 압력을 더 높이면 되잖아 라고 명령을 내려버리죠. 누구에게? 심장에게. 결국에 심장이 동맥혈투에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부족한 관류량을 채우기 위해 심장에게 이 심박흉량을 증가시키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시적 혈압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뇌 관류량만 올리기 위해서 심장은 압력을 높이게 되는데 심장이 내려가는 혈관으로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적으로 다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뇌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뇌가 산소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동맥을 통해서 야, 좀 보내라 라고 심장을 좀 강하게 짜봐. 수축 좀 강하게 해봐 라고 해서 심장이 강하게 수축을 해버렸더니 동맥을 통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이 올라와요. 뇌 쪽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머리 쪽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신히 백을 유지하고 있던 정맥이 빠지고 정맥혈이 빠지고 뇌처수액이 빠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100%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에 이제 동맥이 좀 눌리기 시작해요. 이제 동맥이 좀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이 눌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야 심장을 좀 짜라니까 좀 강하게 짜봐 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심장이 알았어 좀 강하게 좀 짜서
산소는 영양분이 있는 혈액, 동맥혈 올려 보내줄게 하고 동맥에다가 20%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공간이 120%로 확 증가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단순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위해서 120%딱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높아졌으니까 부피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20%나 증가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압력이 또 증가하는 겁니다.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자, 앞서 얘기했던 이 심장의 수축함에 따라서 전시적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이 혈압의 증가함에 따라서 내압도 동반된다. 내압 상승도 동반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요거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압 상승 같은 경우 자, 이제 내압이 상승하게 되면요. 내연료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뇌순환이 감소하고 뇌의 저산소증과 과탄산 혈증이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뭔 말이냐? 앞서 얘기했던 100에서 120%까지 높아졌던 이 부피 때문에 또 뭘 누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정맥, 뇌철수에 이거 다 했는데 소용없다고 했어요. 남은 거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동맥밖에 남아있는 게 동맥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동맥이 심장수축 확 올리면서 이게 120으로 올라갔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1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뇌압이 올라갔으니까 동맥을 또 다시 압박하게 돼요. 자, 동맥을 또 다시 압박하게 되면 뇌 안에 뭐가 부족하게 돼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죠? 동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가 계속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압은 높아지면 다시 100으로 줄이고 100으로 줄이면 저산소증은 계속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저산소증과 우리 뇌 안에 이 에너지 대사의 부산물로 쌓이는 탄산혈증이 과탄산혈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 CO2가 아니죠. CO2가 이제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과탄산혈증하고 저산소증이 증대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저산소증 같은 경우나 이 과탄산혈증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 이 주변의 조직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해요. 산소가 없으니까. 죽여버리면서 또 부종을 일으켜요. 이것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뇌압을 상승시키고 뇌는 또 나 살고 싶으니까 심장에게 좀 더 많이 보내라니까 강력하게 보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뭘 높일까요? 수축기 혈압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그림 6-3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머리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고 머리 내에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압이 원래 100%로 정상적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손상으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했으니 내압이 100에서 120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보상 기준으로 정맥혈을 빼고 뇌철소액을 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속적으로 100이 됐다가 다시 120 됐다가 뇌철소액 빼고 100을 만들어 놨더니 또 계속 부종이 나와서 120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정맥혈과 뇌철소액은 뺄 때를 다 뺐으니까 남은 건 동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맥을 압박하니까 뭐가 감소하게 된다고요? 뇌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도. 뇌는
과일을 매우 민감해요. 왜냐? 산소하고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없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조직이 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혈류가 동맥을 압박함에 따라서 뇌혈류가 감소하게 되고요.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뇌가 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야, 좀 강력하게 짜봐. 나 산소 부족하다니까. 라고 쭉 다시 짜게 되면 동맥 압박해서 단신에 100을 만들었던 것이 다시 120으로 되는 거죠. 그죠? 심장이 강하게 짜러가니까. 그래서 120이 됐더니 뇌는 또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동맥을 다시 한번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과탄산혈증이 발생하면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종이 또 생기게 되죠. 부피가 또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뇌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압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래에 있는 뇌조직까지 누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조직의 호흡중추가 뭔지는 아시죠? 그런 것들을 계속 압박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산화탄소가 과탄산 혈증으로 이산화탄소가 축전되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빨리 바깥으로 정맥으로 보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뇌에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최대한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집어넣고 빨리 빼내야 돼요. 혈관이 확장되면 또 뭐가 일어나게 돼요? 뇌하산성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혈량이 증가했다는 뇌하산성.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 간접손상, 뇌손상에서의 간접손상 기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